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발끈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가구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한 배경으로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부족 보도에 경로해 미사일 재고 등 군사기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탄약 비축량 보고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또 전쟁에 피해를 주는 폭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반박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탄약의 공급은 다소 빠듯하다고 말해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탄약 재고 부족 보도가 버티기에 나선 이란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하고 프로그램 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거라며 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회의 이후 미 국방부 부장관과 탄약 생산을 독촉해 긴급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기 부족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광업 관련 원탁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인데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의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준 대이란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 들었다면서 의회의 추가 예산 확보를 촉구했는데요. 당시 헤그세스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5 trillion is what the president seeks and what we need to defend the country.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understand better than most that long-term strategic dominance cannot be funded.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군대 파병과 장비 손실 또 유가 상승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쟁 비용이 최대 60조 원이 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가 앞으로 받을 혜택, 또 차입금 상환 등 장기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에서의 군사 비용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2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가구당 $1,000, 약 141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군사 비용으로 인해 $250, 약 35만 원도 세금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쟁 비용이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는 이란 전쟁이 가치가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슬람권의 핵심적인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에 맞서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 이란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정상이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일명 메카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들은 중동과 전 세계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적 축이나 종파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며 핵 야망이나 군비 경쟁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3국의 공동 안보와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전역으로 번진 무력 충돌에 위기감을 느낀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동맹인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면서 이란에 맞서 안보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영내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 3국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골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조약에 대해 이란 측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레자에이 의원은 이 조약이 안보를 가져다 주지 않을 거라며 과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안보를 보장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사우디와 파키스탄, 튀르키예의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경우 영내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취임 이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와이어는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내각 인사들과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란 정권 수뇌부엔 모스타바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습 때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스타바는 이후 대중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치러진 부친의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모스타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امکان ارتباط با ایشون الان خیلی سخته ولی به هر حال بودنش نقطه قوت بسیار بالایی است برای ما. 최고 지도자가 베일에 쌓인 채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승인권자와 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협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지향하는 강경파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어제 서울은 38도까지 올라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가마솥처럼 달구어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을 쓴 모습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히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텅 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통 미끄럼 틀의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철제 놀이기구의 경우 햇빛에 달궈져 이 손잡이를 잡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네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 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저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 고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 더위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던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집보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뜨거워진 축사안, 더위에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리터대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어나질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맛있는 걸 해줘도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몇 도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사료 섭취량이 확 줄고 유령 변화도 엄청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 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 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해 1230만을 넘어 최다 관중을 향해 달려가던 프로야구가 기록적인 폭염에 멈춰섰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까지 겹쳐 잔여 경기를 많이 치러야 하는 팀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팬들과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한 프로야구 중단은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람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 오가고 어떻게든 리그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늘어나는 잔여 경기입니다. 10개 구단 단장님들 다 의견을 들어봤을 때 8대2로 주말까지는 중단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KBO는 9월 6일까지 팀당 135경기를 우선 편성하고 남은 9경기는 취소된 경기와 함께 다시 일정을 짭니다. 현재까지 우천 취소가 25경기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 취소 30경기가 추가된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시안게임 변수도 따릅니다. 소집 일정까지 포함하면 잔여 경기 기간의 2주 정도는 핵심 선수들이 팀을 비울 예정입니다.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주축 선수는 빠졌고 경기 수까지 더 늘어난 팀일수록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한 NC와 5위에 턱걸이하고 있는 기아는 이번 폭염에 가장 많은 8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폭염 취소가 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프로야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어쩌면 유일한 대안은 봄구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또 위험한 것, 바로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가스 오존의 공습인데요. YTN이 최근 10년치 오존주의보 발령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모든 것이 밀집해 있는 서울보다 위험한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 도심 전광판이 오존주의보를 알립니다. YTN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 3,9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발령 건수 1위는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경기도. 경남과 충남, 전남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5번째였습니다. 서울보다 대규모 해안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에서 오존주의보가 더 많이 내려진 겁니다. 대도시의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합니다. 반면 지방 산단의 오존은 석유화학 공장이나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주 원인입니다. 바닷가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해풍을 타고 인근 주거지와 내륙으로 밀려 들어가 정체된 뒤 강한 햇볕을 받아 고농도 오존으로 변하는 겁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과 자외선이 만나 생성되는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 가스입니다. 자극성이 매우 강해 숨 쉴 때 기관지와 폐 손상을 직접 유발합니다.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 활동과 격한 운동을 가급적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농도 시간을 피해 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존 발생 정도는 자외선의 강도와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24년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는 70%나 폭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오존의 공습이 갈수록 격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존 관리 정책을 대도시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경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제주와 인천, 내일은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 후보는 전북으로, 김 후보는 전남으로 달려갔는데 두 후보 모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자신이 가장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반도체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부품 장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곳 호남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쓰게 해야 됩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들도 조금 더 있어볼까 하는 고민도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황금 호남이 된다고 봅니다.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등의 악의적인 마타도를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앞으로 당을 잘 이끌겠다.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 사태 관련 사과를 요구한 정 후보를 향해 야당의 방식,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당과 정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거죠. 저는. 역시 이틀 연속 호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실존하는 명청대전이 없다고 정신승리를 하는 건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윤석열과 마찬가지라고 정 후보를 들이받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 정청래 대표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휴일엔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2주차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무대로 한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선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2주차 순회 경선의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 향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진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부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무리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만 윤리위에서 징계 회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이 정답이다. 7인 체제 일주일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추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추천위원회에 공이 넘어갔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국회에서 개문발차 회의를 열고 일단 큰 잡음 없이 타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대한변협 등 외부기관에서 특검 후보 6명을 추천받은 뒤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 2명을 추리기로 한 겁니다. 토요일까지 또 특검법상 추천을 하게 돼 있어서요. 금요일 회의에서는 아마 결론을 내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이 누가 될지가 최대 관건으로 정치권 시선은 온통 14일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표면적으로 여야는 한 발자국 떨어져 특검 추천 절차를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해체가 답이란 입장까지 내놓을 정도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이른바 부정선거론 옹호 인사 등이 특별검사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대략 8월 중순 정도면 끝나는 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좌우 어디로도 편향되지 않는 인사가 특검이 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범위에선 여당과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정, 부실 선거 관리를 밝혀내려면 어느 만큼의 수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시 결과 공표 이후 후보자들의 득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구와 경북 김천, 경기 시흥 두개동 등 모두 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검 수사 특성상 여야 모두 긴장감 있게 추천 절차를 지켜보는 기류입니다. 국민추천위 구성 자체가 여야 3대3 구도인 만큼 기한 내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통일부의 업무 보고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대북 접근법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의 해묵은 주도권 갈등이 여전하다는 비판 속에 정작 북한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남북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꺼내들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고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대국은 물론 우리 정부 안에서도 조율되지 않았다며 난처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소 아직 조율되지 않은 유관부처 수장의 정면 비판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꾸죠. 두 장관이 주고받는 지적이 부처 간 충돌로 비춰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NSC를 중심으로 유관부처들 간 긴밀한 조율하에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을 놓고 이어진 외교부와 통일부의 해묵은 갈등이 여전하다는 걸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작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주도권 다툼 속에 대북 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집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첨예한 쟁점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제입니다.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은 지난달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는 5대4로 각하였지만 재판관 4명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라며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선의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이 제한되면 영장 신청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앞선 헌재 결정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권 없이 영장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맞섭니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처럼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범죄에 휘말렸을 때 민사소송까지 기다리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죠.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인용률이 낮고 현장에서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소송촉진특례법에 규정된 형사배상명령은 별도 민사재판 없이 피해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산범죄와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4년 5만여 건까지 늘었는데 정작 인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책임 유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배상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증으로 증명되는 손해만 배상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정신적 손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이런 걸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예상되는 비용 이런 것까지는 배상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재작년 인용된 배상 신청의 97%가 피해액 산정이 비교적 쉬운 재산범죄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의 성격을 띠는 배상 명령과 형사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유무죄 판단과 손해배상액 산정은 다른 영역이라 함께 진행하다 보면 형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형사만 제대로 하기에도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무리해서 함께하기보다는 형사재판 먼저 빨리 끝내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같이 하면 형사 사건이 안 끝나져요. 형사 재판에서 증거가 잘 정리되면 사실 민사소송 넘어와도 피해자한테 큰 부담이 없거든요. 결국 민형사 각각의 심리는 충실화하되 배상 신청의 실익은 높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손해를 빠르게 배상한다는 도입 취지를 고려해 피해자들이 절차 중복 없이 빠른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상 명령의 대상 범죄 등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가량 주재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를 신속히 실행할 방안이 폭넓게 개진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는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않고 제도를 설계했느냐며 이 역시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도체 후황의 3% 안팎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 고용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급기야 올해 고용률이 6년 만에 하락 반전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8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호황인 반도체는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데다 수출액 증가도 주로 단가 상승에 따른 겁니다. 반면 내수와 건설 연관 업종, 노동 집약 업종이 부진합니다. 가장 심각한 연령대는 청년, 그중에서도 20대입니다. 상반기 20대 고용률이 1.3%포인트 하락해 하락폭이 지난해 하반기에 2배를 넘었습니다. 2분기 60대 초반 고용률이 감소로 돌아선 데서 보듯 고령층도 예전만큼 고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 일자리인 상용직의 증가폭도 지난해 상반기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빼면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아까 제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대충 상반기만 계산해 보면은 내수 쪽 기여율은 100% 중에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이제 수출하고 설비 투자입니다. 70이. 자,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빚 좋은 게 해살구거든요. 고용노동 관련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10만 3천 명으로 당초 전망의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연간 고용률은 62.7%, 실업률은 2.9%로 수정했습니다. 연간 고용률이 떨어진다면 코로나19 때였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성장이 반도체에 주로 집중이 됐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힘이 이전보다 약화가 됐습니다. 내수 고용의 개선의 전제가 되는 민간 소비 여건도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반도체 경기 정점 통과 우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재점화와 중동 정세 악화가 추가 하방 요인으로 꼽힙니다. 소비 활성화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 경험과 직업 훈련을 통한 청년층 경력 사다리 유지와 함께 기업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고용연구원은 강조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정유업계는 호주와 남미 등 비중동 지역으로 원유 수입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로 확보한 초경질유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면서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1만 톤급 유조선이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호주에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싣고 열흘 만에 도착한 선박입니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함께 나오는 가벼운 액체 형태의 원유로 컨덴세이트라고도 불립니다.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함량이 높아 석유화학 제품과 휘발유, 항공유 등 다양한 석유 제품 생산에 활용됩니다. 이번에 도입된 호주산 초경질유는 12시간의 하역 작업을 거쳐 나프타와 항공유, 경유 등으로 정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나프타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물량은 SK이노베이션 EN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확보한 자원입니다.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확보한 원유의 일종인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어오는 건 이번이 최초 사례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호주는 운송기간이 중동 노선의 4분의 1 수준으로 짧아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중동 전쟁 이후 국내 정유업계는 호주와 남미 등 비중동 지역으로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중동산 원유 비중은 전쟁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원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유와 가스는 중동산 비중 축소 등 도입 국가와 도입 노선을 다변화하고 비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비중동산 원유는 아직 시험 도입 단계인 경우가 많고 운송, 정제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 구글이 인프라 파이낸싱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맞춤형 칩을 앞세운 구글의 맹추격에 엔비디아의 점유율 하락 전망까지 나오면서 AI 반도체 패권 전쟁이 자본력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이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자사 칩을 대량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사상 최대인 2천억 달러, 약 286조 원 규모의 금융망을 구축했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에이직 생태계를 넓혀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엔비디아도 유망 클라우드 기업에 자금을 대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구글의 위협을 일축하며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We're at the beginning of this one. We are 6 months into this one. In another 10 years,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very interesting question. Is it going to go up or is it going to flatten out? It will never go down. 하지만 자체 칩 도입이 늘면서 지난해 66%였던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은 올해 58%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본을 대서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드는 순환 금융 구조입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수 고객사에 집중된 점도 뇌관입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자금을 댄 사모펀드는 물론 막대한 전력망을 제공한 가상화폐 채굴업체까지 생태계 전체로 부실이 번지게 됩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투자 수익에 대한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ROAI is what we call it, return on artificial intelligence spending, we're not probably completely past all the fears, but you've had a couple of companies really line up and indicate that spending is real and happening. 286조 원이 쏘아올린 거대한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혁신의 기폭제가 될지 거품의 내관이 될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YTN이 IT 보안업체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이용한 해킹 시연을 진행한 결과 PC나 노트북에 연결된 사내망이 단 10분 만에 뚫렸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 할 것 없이 국내 대부분 비슷한 서버망이 같은 약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내망이 연결된 노트북에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깔고 해킹을 지시합니다. 간단한 명령어 8줄로 이뤄진 지시문을 받은 클로드는 즉각 정찰에 들어가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이어 사내망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2분이었습니다. 특정 직원 PC에서 정해진 파일을 찾아내라고 하자 비슷한 제목의 파일을 모두 분석해 순식간에 눈앞으로 가져옵니다. 인공지능이 10분 동안 사내망에 쏟아부은 공격은 수백 차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망이 뚫릴 때까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클로드를 이용한 해킹이 가능했던 것은 컴퓨터에 설치하는 순간 모든 접속 권한이 AI에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사내 서버에 접근 가능한 단말기 한 대에 클로드가 깔려있다면 같은 방식의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기업들이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들이 제대로 대응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개 이상의 기업을 저희가 점검했고요. 거의 99%는 다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인공지능을 통한 해킹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악의적 해킹 4건 가운데 한 건은 이미 AI가 활용된 공격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보다 56%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기업들조차 이런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최근 자체 시험 중 인공지능이 격리 환경을 벗어나 실제 기업 시스템에 무단 침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인공지능 스스로 해킹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건데 정작 이런 공격을 막을 방법도 AI를 활용하는 것뿐이라는 게 역설적입니다.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격에 성공하는 시간들이 이제 짧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공격해서 뚫리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로직들이 이제 내부. 편리함과 친절함을 내세우며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작 이를 막을 정책과 대응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동남아시아 단속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새로운 거점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아시아로 번지는 2차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각종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단일 국가에서 이뤄진 강제 송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현지에서 범죄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 가능성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후 경찰은 해외 거점을 겨냥한 국제 공조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2월 말부터 2달 동안 캄보디아와 필리핀 현지에서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투자 사기에 가담한 한국인 70여 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거점 소탕이 계속되자 스캠 조직은 단속을 피해 새로운 근거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내에서 이동하다 중앙아시아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이른바 2차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특히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변국으로의 육로 이동이 쉬운 카자흐스탄이 새 거점으로 지목됩니다. 지난달 양국 합동 작전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우리나라 조직원 14명이 붙잡히면서 동남아를 벗어난 스캠 조직의 실체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가 커진 뒤 조직원을 데려온 게 아니라 거점이 자리 잡기 전 범죄 기반을 선제 차단했다고 강조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검거함으로써 스캠 조직이 카자흐스탄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려던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범행 초기 이뤄지는 선제 타격은 피해 확산을 막고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경찰은 관계기관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인천 삼산경찰서가 말다툼 중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 A군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갈산동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A군은 경찰에 자진 신고해 체포됐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가 상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쳤고 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수습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 내란 특별검사부 출신 이윤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수사개혁위는 그제 이 교수를 추가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내란특검에서 특별검사보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시죠. 휴가철 교통량은 지난 주말에 정점을 찍은 다음 감소세를 보이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전주보다 40만 대 이상씩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이 조금 더 혼잡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요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최대 4시간 40분, 남양주에서 양양까지는 4시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45번 고속도로 양평 쪽 고령 4터널 내부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완료됐습니다. 이런 사고는 항상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방 주시 항상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정체가 경기권인 덕소3패 부근에서 짧게 시작됐습니다. 휴게소 내부 역시 이제 막 붐비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곳곳에 마련된 휴게소와 졸음쉼터 잘 활용하면서 휴가철 졸음운전 예방에도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52번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는 원주 쪽 초입 구간인 초월 부근에서 짧은 정체가 시작됐고요. 다행히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경기권과 강원권 모두 아직까진 수월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의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는 잠시 후 오전 7시부터 신탄진에서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양방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정희였습니다.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계절의 시계는 한여름입니다. 다행히 극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지면서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30도를 육박하면서 초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이 29.2도, 청주 30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누그러지지만 무더운 건 여전합니다. 서울과 청주가 35도, 대구 35도, 창원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원도 고성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립니다. 모레까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전국적으로도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오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